목표를 낮게 잡아라. 1억 모을 거야? 아니면 1,000만 원 모을 거야? 이게 아니라 내 상황에서 내가 아파서 들어 누워도 달성할 수 있는 거다 하면서 낮은 목표를 하나씩 세우시고 목표를 실현하는 재미, 그걸 성공했던 즐거움, 이거를 자꾸 맛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조금씩 목표를 늘려가게 됩니다. 그 책에서 또 이어지는 중요한 문장으로 어떤 게 나오냐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들 한다. 맞는 말이죠. 근데 전 그 다음 말이 참 기가 막혀서 생각했는데, 하지만 가난으로도 살 수 없긴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책에서 또 인생에서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돈은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에 다가가 가치를 드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그리고 돈에 대한 정의로 돈은 증폭기, 게임, 에너지, 자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교수님은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공감이 되셨나요? 저는 증폭기라는 게 가장 공감이 됐거든요. 왜요? 그게 돈은 현재의 당신의 모습을 증폭시킨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제가 교수님과 어떤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뭔가 술을 먹고 싶을 수도 있고 뭔가 옷을 사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 더 맛있는 술, 좀 더 좋은 옷, 좀 더 좋은 장소에 가면 행복도가 더 높아지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건 사실이죠. 그거를 증폭시켜준다는 거죠. 기타 모든 것들에. 네. 대신 불행도 돈이 없을 때는, 아까 저희 아버지 사례로 얘기한다면 증폭되는 부분이 정말 최악의 사례는 아버지가 아니면 내 가족이 어떤 굉장히 큰 병에 걸렸는데 치료비가 없어. 이거는 불행이 증폭될 수 있죠. 저는 어느 게 제일 와닿냐면요, 돈이 자원이다. 자원이다. 사실 돈이 자원인데 이 자원을 잘 안 활용하십니다. 자원을 가장 보수적으로 활용하는 게 정기 예적금이거든요. 네. 그런데 부와 멀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이 자원을 보수적이고 소극적이고 절제된 형태로 활용하는 정기 예적금만 선호하세요. 맞아. 그런데 자원을 활용을 안 했는데 어떻게 부가 생깁니까? 그래서 돈은 아끼고 모으고 그냥 숨기고 가지고 있는, 키핑하는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해야 될 도구이자 자원이라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책에서도 부에 대해 흔히 빠지는 세 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뭐라 나오냐면, 거짓 첫 번째가 부자가 되려면 학위가 필요하다. 이게 거짓이라는 거죠, 책에서는. 물론 도움이 되는 영역도 있겠지만 학위가. 거짓 두 번째가 기업의 사다리를 오르는 걸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 거짓 세 번째, 교수님 말씀하신 저축예금은 좋은 투자처다. 책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적금과 예금 계좌에 현금을 묶어둔다면 은행에 투자금을 넘겨주는 셈이다. 사실상 당신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은행은 당신에게 투자하지 않는다. 은행은 당신의 돈으로 투자하지만 당신은 그 대가를 받지 못한다. 교수님 이 의미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서, 교수님은 요거를 다르게 해서 실제로 투자하시잖아요. 네. 실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은행에다가 알토랑 같이 평생 모은 돈 1억을 맡깁니다. 그러면 은행은 아싸 합니다. 자, 우리가 이게 다른 투자의 또 아주 중요한 맥락을 이 책과 함께 마치 설명드리면요, 저한테 이런 분들이 또 많았어요. 우리 지난 편과 같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보신 분도 계실 테니까 또 우리 통합 버전 내시잖아요. 네. 돈 때문에. 이것도 똑같아요. 교수님, 제가 코스닥에 어떤 회사 탔는데 낭패를 봤거든요. 저 죄송하지만 어머님, 그 회사는 왜 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회사에 네이버도 투자했다고 했거든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이버 같은 회사가 스타트업이나 작은 회사에 투자할 때는요, 그 투자 수익률을 어떻게 거두는 거냐면요, 100개 투자합니다. 100개 회사에 투자하면 3개, 5개, 그게 빵 터져서 나머지 다 손실 나는 걸 그 빵 터진 회사들이 메꾸는 거예요. 그게 보통 VC들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방식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난 그 네이버가 투자한 100개 중에 하나를 초이스한 건데 그게 망해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자, 그러니 이게 돈 공부를 안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뭔가 투자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자, 다시 은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은행은 내가 맡긴 1억, 누가 맡긴 1억, 다른 사람이 맡긴 1억을 쫙 100군데 투자합니다. 그럼 100군데 투자해서 뭔가 투자한 것들이 다 잘 되면 전 세계에서 사업 실패한 사람은 없게요. 그런데 은행은 그 100군데 투자한 거에 네이버랑 똑같이 3, 4군데, 5, 6군데가 빵 터져서 그 나머지 손실 난 거를 다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의 수익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야, 개평이다. 개평이야. 가서 맛있는 거 저 택시 타고 가. 그걸 주고 본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집단이 금융회사라는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줄 중에선 더 부를 나누기 싫어서 아예 사모펀드까지 가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그 은행들에게 마음껏 투자할 시드머니 주고 개평만 받아가지 마시고, 나도 일부 돈은
적극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교수님은 은행에 예적금하지 않고 차라리 그 은행의 주식을 사잖아요. 그렇죠. 은행의 주식을 사면요, 그 은행의 배당금은 요즘처럼 배당 성향이 높아지기 전에도 웬만한 정기 예적금보다도 높았습니다. 우리 김 작가 TV도 제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제가 그 기업은행. 예, 맞아요. 기업은행. 저는 갑자기 살 종목이 없을 때 억지로 그냥 현금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불안감 없습니다. 그러면 현금은 아무 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대주주인, 기업은행은 대주주가 기재부예요. 기재부가 망한다? 그러면 이건 국가가 망한 건데, 그 기업은행의 주식을 샀더니 배당 성향이 웬만한 전기자 들어가는 것만큼 있었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고 운 좋을 때 어떨 때 기업은행 그 묵직한 주가도 올라요. 그러면 저는 뭐 손해볼 게 없는 거죠. 네. 이 책이 또 머니 마인드셋이니까 마인드 정말 중요할 텐데, 이 책에서 돈을 버는데 방해가 되는 9가지 거짓말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그게 교육 부족, 시간 부족, 집중력 부족, 자산 부족,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신감 부족, 돈은 나쁜 거라는 생각, 자기 파괴, 인맥 부족 등 이런 것 굉장히 다양한 걸 얘기하는데, 그럼 사람들한테 만약에 시청자분들한테 여쭤보면 아마 뭐 교육이 부족해서, 뭐 학위 같은 것들 되겠죠. 시간이 부족해서, 인맥 부족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실 텐데, 저는 사실 그것보다 마인드적인 측면에서 미지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감 부족이 훨씬 더 돈을 버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된다 생각해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책에서 이 순간 당신의 만약의 모드로 뛰어든다. 실패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날 멋대로 재단하지 않을까? 내가 부를 감당할 수 없다. 돈은 많이 버는데 그 일이 싫을 수도 있잖아. 이 얘기 진짜 많이 하시죠. 맞아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참고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지금이 익숙하고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자리에 머무는 게 나을 거라는 온갖 이유를 떠올리고요. 자신감 부족은 자식이 자신조차 믿지 못하는 거죠. 마음 한구석에서 자신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만한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거죠. 저는 이 미지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감 부족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근데 핑계는 교육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인맥 부족, 내가 돈이 없어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100번 공감합니다. 사실 뭐 우리 유튜브 김 작가 채널에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진짜 존경하는 동생이라고 얘기했던 게, 이분이 무슨 유튜브 학과를 나왔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지의 영역에서 하나하나 학습하고 나도 잘할 수 있다라는 스스로의 인커리지와 동기부여를 해가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진짜 학위를 가진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 라이센스를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들조차도 김 작가 형님, 누구니? 저 의사 누구예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런 경우까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든지 미지의 영역에 대한 두려움은 다 똑같이 있는데요. 그거를 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슬기로운 마음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이 책에서 진짜, 이 사람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 느껴졌던 게, 교육의 부족, 이거 거짓말입니다. 시간 없어서 못한다? 거짓말입니다. 집중력이 부족한 거, 이것도 거짓말이고, 자산이 부족한다? 거짓말이고,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간간히 고정 출연하는 한 라디오 채널에서 이렇게 예를 한번 들었어요. 어떤 가장이신데 아이가 둘 태어났는데,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야, 이제 몇 년 지나면 애들 방 각각 하나씩 줄 수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모든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렇죠. 그런데 본인은 자기 회사 월급만 가지고는 서울 또는 서울에 가까운 지역의 그 아파트를 도저히 못 살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까지 전문 운동선수를 지향했던 사람이라서 체력은 어마어마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여보 내가 미안한데 첫째 지금 아직 응애응애 하고 있을 때 내가 많이 못 도와줄 것 같아. 둘째, 그런데 이젠 이렇게 하자. 우리 이러면 애랑 더 좋은 추억 쌓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힘들어질 것 같아. 그래서 주말마다 여보 우리 장모님 집에 가서 장모님이랑 애를 케어해. 당신은 뭐 하게? 투잡, 쓰리잡을 뛰신 거예요. 체력은 되시니까. 그리고 평일에도 이분이 하는 직업이 2교대, 3교대 하는 거라서 일찍 끝나면 4시에 끝나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업인 플랫폼 비즈니스 있잖아요. 딱 키면 배달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하는, 그걸로 부업을 하시기 시작했는데 진짜 억대 이상의 연봉자가 되셨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런 분도 있다 했더니 댓글이 하나가 제가 마음을 되게 찢었어요. 왜요? 투잡, 쓰리잡 뛰어서 내 집사라는 박 교수님 나왔다, 이게 댓글이었어요. 저를 뭐라고 하는 게 그게 아니라, 그 투잡, 쓰리잡 가족을 위해서 뛰었던 가장에겐 모독이세요. 모독인 거예요, 그건. 그렇죠. 그잖아요. 그분이 뭐라도 하는 거죠. 뭐라도 한 거예요. 네, 뭐라도. 전 배운 게 없어서요가 아니라, 난 배운 게 없지만 체력이 있었네? 자기 핑계 안 된 거죠. 난 시간이 없는데, 아니지, 내가
3교대 하는 시간이니까 일찍 끝나는 날은 4시에 끝나잖아. 늦게 끝나는 날은 아주 늦게 끝나지만. 그러면 그때는 뭘 할 수 있겠는데? 생각을 전환한 거고. 나는 자산은 없는데, 하지만 나는 역비선시소를 지향했던 출신으로서 체력이 있잖아. 이걸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적어도 폄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책에서 그리고 또 관계에 대한 질문도 나오는데요. 관계가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기보다 내가 관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모든 관계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가치 교환이 일어난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로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떤 만족감이 돌아오길 기대한다면서 밑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한 나머지 관계를 도움의 기회가 아닌 돈줄로만 여긴다는 거죠. 소셜미디어에서 뭐 친구 요청을 수락하자마자 무언가를 판매하려는 듯한 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그 순간 기분이 어떠했는가? 실망감? 뭐 무시당한 느낌? 이용당한 기분?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상대는 당신이 그런 행동을 하면 이 관계가 이로움보다는 크나큰 부담만 안겨주라는 신호를 받는다. 한쪽은 주임하고 다른 한쪽은 받기만 하는 일방적인 관계에 놓아진 적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지치고 기운 빠지는 일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뒤에 문장이 정말 좋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상대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호련히 사라져 버렸다면 어쩌면 그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도움과 같이 지렛대라고 하는 게 지금 이미지에 뜨고 있는 것처럼 더 많이 도울수록 당신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게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 가거든요. 맞아요. 제가 올해 조금 친해질 뻔한 사람이 있었는데 친해지기 전인데 너무 많은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내가 무슨 이 사람의 흔히 말해서 봉도 아닌데 뭐 그렇게 나한테 도움을 많이 요청할까. 저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안면 텄는데 부탁이 쭉쭉 오는 거예요. 친해지기 전인데. 네, 예를 들어서 어디 누구 좀 필요한데 소개 좀 해주세요. 어디 뭐 하는데 좀 뭐 출연 알아봐 좀 주세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친해지고 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제가 뭐 박주호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희 어디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형도 안 되는 건 안 된다, 야. 아니, 진짜, 저도 뭐 그런 느낌을 받은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살면서. 어느 순간 딱 친해졌더니 뭘 딱 들이미는, 우리 이런 걸,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보험 설계사였나? 이런 표현 쓰잖아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하여튼 그런 느낌 받았을 땐 좀 섭섭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매 순간 사람들을 끌어당기거나 밀어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밀어내는 흔한 행동이 이런 대뜸 메일을 보낸다는 거죠. 프로그램에 나갈 수 있을까요? 제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데요. 이들은 나누는 것도 없이 자기 이야기만 한다. 보통 이런 사람들과 대화는 거기서 끝나버린다. 상대가 들을 의지도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고민하지 않는다면 나 역시 그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줄 이유가 없다는 건데, 요즘에 서울 자가에 사는 대기업 김 부장 이야기가 다시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번에 나왔는데, 옛날에 어떻게 보면 스토리가 볼 수 있잖아요. 지금 기성세대의 모습이라면 좀 한 몇 년 전의 모습 같은데, 그게 사람들을 밀어내는 김 부장의 행동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행동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드라마를 못 보겠다 이런 이유도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요즘 재밌게 보고 있는데, 진짜 우리나라의 어떤 전형적인 어떤 페르소나 하나를 보는 것 같았고, 어떤 면에서는 제 자신의 모습도 있는 것 같아서, 진짜 어떨 때는 못 보겠더라고요. 나 뜨거워서. 김 작가 말이야,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자, 그리고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시간당 가치를 계산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지금 이미지가 하나 뜰 텐데요. 예를 들어 계산을 단순히 하기 1년 동안 주 40시간씩 48주 노동으로 1920시간을 일해 5만 달러를 번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 5만 나누기 1920은 26달러가 되죠. 이 표에서 이 공식의 연간 수입에 따라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연간 10만 달러를 벌 것을 기대한다면 여러분의 시급은 52달러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가치인 건데, 현재 하는 일 가운데 시간당 52달러 이하의 비용으로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편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당 가치를 남한테 맡기는 거. 중요한 얘기를 이 책에서 한 겁니다. 저는 다른 페이지에서 그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이 기억나는데요. 188페이지인데 숫자를 파악해라. 자, 경영학에 아주 중요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측정하지 못하면 관리할 수 없다. 측정을 해야 관리를 하죠. 온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알아야, 정확히 알아야 온도를 올릴지 낮출지 알 거 아닙니까? 측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선 지금 돈의 흐름과 돈의 상황을 측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숫자로 안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금전적 목표도 숫자로 써야 되고요. 아까 부유함을 측정하고 정의 내려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숫자로 쓰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하셔야죠. 그 목표를 몇 살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월 단위, 주 단위, 일 단위, 시간 단위로 내가 얼마를 벌어야 되는 거야? 야, 그럼 지금 시급으로는 내가 안 되네?
내가 시급을 더 받는 다른 직종으로 바꿔야 됐다든가, 아니면 하루에 더 일을 더 해야 되겠다 뭐라든가, 아니면 투자로 내가 이걸 벌충해야겠다든가, 이렇게 역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만 투여해서는 도저히 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별도의 아이디어를 구상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구상했으면 계획을 세우게 되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숫자로 해야지만, 아까 그 정확히 숫자로 계산하는 맥락이 이런 맥락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함께 리뷰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 하나씩 저부터 얘기한다면, 책에서 돈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결정하지 않는다. 그저 이미 가지고 있는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람이 더 좋은 행동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지만 망가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상하게 뭐 마약을 한다거나 이상한 쪽으로 쓰면서, 근데 그게 돈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에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교수님 공감하시나요? 이것도 진짜 공감합니다. 저도 사람의 본질이 돈을 벌고 나오면 나오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돈의 정의에서 가장 공감 갔던 게 증폭제라는 건데, 돈은 동시에 증폭과 학대의 힘을 지닌 촉매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돈을 벌고 나면 훨씬 절 보여준다는 거죠. 자, 교수님은 어떤 문장이 제일 좋으셨나요? 자, 저는 그러면 조금 이제 아주 그 드라이한 문장을 하나 꼽아볼까요? 목표를 낮게 잡아라. 이게 있었습니다. 새해죠.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새해에는요, 돈에 대해서 나도 큰 욕심이 있고 부자 되고 싶고 큰 부자 되고 싶은 욕심 다 있죠. 그래도 목표를 낮게 한번 잡아보세요. 내가 낮게라는 건 단기간에 달성 가능한 그 목표인데, 1년 뒤에 얼마 종잣돈 모아야지. 그러면 우리 1년 목표 달성해 보신 분 별로 없죠? 자, 그러지 마시고요. 딱 4월 1일까지 얼마를 모아보겠다라든가 뭘 해보겠다든가 단기 계획을 세우시고, 그러면 실천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달리 말하면 낮아지는 거죠, 목표가. 그리고 그 목표치를 낮게 잡아보세요. 1억 모을 거야? 아니면 1,000만 원 모을 거야? 이게 아니라 내 상황에서 이거는 내가 아파서 들어 누워도 달성할 수 있는 거다 하면서 낮은 목표를 하나씩 세우시고, 목표를 실현하는 재미, 그걸 성공했던 즐거움, 이거를 자꾸 맛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조금씩 목표를 늘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JTBC 마라톤을 뛰고 온 거랑 똑같은 거죠. 맞습니다. 저 너무 공감 가는 게, 우리가 지금 러닝이 트렌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러닝을 뭐 풀코스 마라톤, 하프, 10km 마라톤, 뭐 이 대회 나가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데, 저도 러닝을 뭐 10km, 하프, 풀까지 다 완주한 사람으로서 만약에 러닝을 습관에 들이고 싶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딱 목표는 신발끈부터 묶자. 왜냐면 여러분, 신발끈 묶으면 풀기 귀찮거든요. 맞아요. 근데 막 요즘 이제 날씨 추워지려고 하는데 10km 뛰러 나가야지. 이거 되게 힘든 목표예요. 예를 들면 신발끈부터 묶자.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목표는 내가 실제로 10km 뛰겠다 목표예요. 오늘 그냥 3km만 뛰어보자. 뛰다가 더 뛰고 싶으면 그때 뛰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뭐 10km, 20km 생각하면 애초부터 신발끈을 안 묶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곧 있으면, 지금 11월이니까요. 곧 있으면 새해니까, 새해에 여러분들의 뭔가 목표를 이루는데도 이 책 머니 마인드셋이 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큰 도움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급하게 더 좋은 얘기는 이 책 머니 마인드셋에 나오니까 이 책 사서 보신다면 큰 도움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리뷰한 손님은 바로 박정희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